작업자를 이인을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계적으로 작업자가 안전하게 하도록 하는 기계적인 시스템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것은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안전 관리는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관리도 디지털화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소식부터 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청년 고 김용균 씨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뉴스 영상 먼저 확인해 보시죠. 태안화력 발전소 내부의 기계 공작실입니다. 이곳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 A씨가 설비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2시 반쯤. A씨는 태안화력의 기계 설비 보수를 담당하는 한전 KPS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사고 당시 혼자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이 A씨와 다른 층에서 일하던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설비는 쇳덩이를 다루는 원통형 선반 기계로 경찰은 A씨가 작업 도중 설비에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전하는 거에 맞은 것 같아요. 그게 그 스패너처럼 생긴 게 중간에 이렇게 꺾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회전할 때 이렇게 넓게 돌거든요. 경찰은 A씨가 일하던 작업장 내부 CCTV 등을 확보하고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서산지청도 사고가 난 작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안화력에서 사망사고가 난 것은 2018년 12월 발생한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비슷한 곳에서 또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하청업체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가 설비에 몸이 껴서 사망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경위부터 살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그저께입니다. 이 일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서울발전에 거기는 이제 발전소를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거든요. 예. 근데 그 설비를 보수하는 용역업체가 있어요. 근데 그 용역업체에 또 하청업체가 있거든요. 이 하청업체가 지금 사고 났거든요. 예. 그 사고 난 지금 장비가 아까 그림에서 나왔었죠. 선반이라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선반하면은 어떤 그 공구가 고정돼 있고 어떤 가공할 물건이 회전하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부딪힌다거나 되면 이제 큰 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마 그런 사고로 이제 발생했는데요. 이제 보니까는 그거거든요. 이 사고는 어떤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서 사고가 나거든요. 예. 그러면 그 행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어떤 완전 관리가 좀 필요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좀 관리가 부족했다는 점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혼자 작업을 했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행태가 왜 좀 개선이 어려울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그 기계를 작동하는 사람이나 그 용역 업체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중요한 곳에서는 2인 작업을 하는데 지금 아까 그림에서 나왔듯이 일반적인 저 그림이거든요. 저 그림에 보면 저게 이제 선반이거든요. 예. 아주 요즘 현대화된 설비도 아니고 아주 보편적인 설비인데 저 정도의 작업에 2인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2인을 하면 더 안전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2인 작업하는 업체에서는 인건비가 2배가 되거든요. 아. 위험한 곳에서는 2인으로 하는데 저 공정에서는 저 작업에서는 위험하지 않다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작업자가 2인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시스템적으로 사람이 기계 옆에 가면은 기계가 정지하도록 또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고요. 예. 또 다른 우리가 그 지능형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작업이 되면은 어떤 알람을 울려서 작업장 분위기, 환기를 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김용균 씨가 숨진 게 2018년이었고 이제 7년 만에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거든요. 작업자를 이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한 사람이 이제 보완한다. 이런 취지의 이인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인이 다 불완전한 행동했을 경우는 그럼 사고 난다. 이런 결론이 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어떤 기계적으로 위험한 곳에 위험한 상황에 위험한 시간에 내가 기계에 부딪히려 하면 기계가 이미 정지를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위험한 상황이 되면은 기계가 정지 안 되더라도 어떤 시스템적으로 어떤 비상 경고등을 켜서 작업자가 안전하게 하도록 하는 기계적인 시스템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것은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안전 관리는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관리도 디지털화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좀 후속 대처가 잘 돼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는 지하철 화재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31일 토요일이었는데요.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방화가 있었고 정말 아찔합니다.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을 할 뻔했는데 그날 뉴스 영상 두 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찬 열차에서 뛰어내린 뒤 다급히 선로를 따라 대피하는 승객들. 두려운 마음에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나와서 걸어가고 있어. 빨리 밖에 더 뛰어가. 계속 가고 있어. 오늘 오전 운행 중이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났습니다. 열차는 여의나루역에서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불이 나자 승객들이 비상 핸들을 작동시켜 문을 열면서 역 사이에 멈춰섰습니다. 이후 승객들은 터널을 통해 근처 역사로 대피했습니다. 기관사와 승객들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고 불은 1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승객 400여 명 중 21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지하철 5호선 하남 마천 방면 일부 구간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화재 발생 1시간쯤 뒤 이곳 여의나루역에서 방화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60대 남성을 입건한 뒤 자세한 방화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동차 바닥에 검게 남은 신발 자국들. 주인 잃은 신발들이 그때의 다급했던 순간을 보여줍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인화성 액체가 담긴 용기입니다. 2003년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참사도 방화였습니다. 그 뒤 전동차 내장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로 바뀌었습니다. 비상시 승객들이 수동 레버를 이용해 문을 여는 과정도 신속하게 진행됐고 기관사와 승객들은 전동차 안에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껐습니다. 노인과 약자를 먼저 챙기는 시민의식도 돋보였습니다. 400명이 한꺼번에 터널로 대피하는 상황에서도 큰 부상자는 없었던 이유입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정말 영상만 보더라도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참 복합적인 감정이 듭니다. 일단 화재 경위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화재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불안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제 이틀 전에는 지금 태안에서 사망사고 있었고 예. 거기 이틀 전에 지금 31일이 이틀 전 토요일이거든요. 다행입니다. 토요일 8시경이거든요. 8시에서 9시 사이에. 예. 만약에 평일이었으면 더 큰 사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다행이죠. 지금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마포역하고 여의나루역을 지나가는데 일단 방화 사건이죠. 60대. 예. 그래서 다행히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400명들의 어떤 승객들이 그래도 어떤 초동 어떤 대응과 어떤 대피를 하면서 인명사고 없는 것은 너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방화범이죠. 기름통을 들고 열차에 탑승해서 토치로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 이 상황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가 떠오르게 만드는 참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불로는 번지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2003년 대구와 비교했을 때 뭐가 좀 달랐을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떤 승객들과 어떤 기관사들의 어떤 초동 대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03년에 대구에서 192명 참사 있는 후에 제도가 바뀌었어요. 예. 규정이.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지하철 안에
어떤 뭐 내장재 있죠. 어떤 벽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불에 잘 탈 수 없는 난연재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전철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그때 대구 전철 안에 있었을 때는 의자가 있던 불에 탈 수 있는 가연성 섬유, 불에 타면서 연기가 나죠. 그다음에 또 바닥, 또 벽면, 천장 모든 게 다 가연성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다 비가연성입니다. 거의 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보니까 벽에 있는 그 광고판들 있죠. 예. 광고판들이 불에 타서 흘러내리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비가연성 재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없이 돼 있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승객들, 기관사들 뭐 대응도 잘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뭐 안전제도가 피로 쓰여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덕분이라고 하기도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다행히 제도가 잘 보완이 돼서 이번엔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번 사고로 인해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승객과 기관사의 초동 대처가 상당히 뛰어났다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영상을 보니까 선로로 이렇게 대피를 하는 영상이 있었잖아요. 네. 다소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여의나루역이 있고 지금 마포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포역에 도착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문을 수동으로 열든 어떻게 해서든지 밖에 나가면 지금 대피로가 보이잖아요. 예. 바로 뭐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계단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고 난 곳은 어디냐면 역과 역 사이예요. 역과 역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불이 났거든요. 기관차는 정지가 됐습니다. 예. 신고를 받고. 그러면 승객들이 이제 문을 열겠죠. 자동으로 열어졌지만 또 수동으로 열고 또 승객들이 또 소화기로도 또 진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을 바로 열면 어디가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봤던 길이 나옵니다. 예. 저것도 하나의 대피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런 대피를 할 때 어쩔 수 없는 길이거든요. 저 길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저 길이 갈 때 좀 높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캄캄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 어떤 그 라이트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휴대폰에 라이트도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대피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명이 부상했잖아요. 이 부상한 이 과정은 대피하는 과정에서 좀 밀리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람이 더 많아져 버리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압사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운동 경기 하다 보면은 외국 사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에 마찬가지거든요. 갑자기 경기장에서 비가 오니까는 대피를 하는데 전부 출고를 하니까 사람이 많이 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관리 요원들이 관리하다 보면은 이제 압사 사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뭐 몇십 명이 사망한 이런 사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다행히 그날 토요일 날 오전이어서 승객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40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지만은 정말 출퇴근 시간에 8시 45분 정도 되거든요. 평상시였다고 한다면은 아마 압사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사고가 많았을 것인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질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명심하면 정말 안전하게 대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질서를 지키는 게 참 어려운데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든 국민이 좀 잘 숙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재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에서 재개발 예정지에서도 큰 불이 났었는데요. 을지로 재개발 예정지에 노후상가 화재가 있었습니다. 관련 뉴스 영상 확인해 보시죠.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좁은 골목까지 들어간 소방관이 물줄기를 쏘지만 불길은 쉽게 잦아들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울 을지로 노후상가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1층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이는데 도심 한복판에서 난 큰 불로 시민들이 급히 대피했고 7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삽시간에 불길이 낡은 건물들로 번져가면서 창고 40여 개가 모두 타고 영업 중인 점포 70여 곳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때 대응 2단계까지 발령됐다가 5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화재가 넓은 구역에 걸쳐 발생하면서 소방대원들은 새벽까지 잔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충남 서산의 한 모텔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50여 분 만에 불은 꺼졌지만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올해는 뭐 산불부터 시작을 해서 불이 참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 영상에서도 두 건의 화재 사고가 소개가 됐는데 먼저 을지로 노후상가 화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방대응 2단계까지 발령이 됐었고 완전히 불길을 잡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는 지금 토요일이었잖아요. 또 3일 전에 지금 이건에 화재 났었고 또 그 27일 날 하루 전에 또 모텔 화재. 정말 뭐 일주일 동안에 뭐 거의 뭐 매일 지금 화재가 나시피 한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28일 날이죠. 오후 3시 32분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소방 대응 2단계. 소방 대응 2단계란 얘기는 자체적인 소방 인력으로 진압하기가 어려우니 주변에 있는 시군구의 소방 인력을 협력해서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예. 이제 화재가 컸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보면 소방 인력이 뭐 448명 또 장비가 100대 투입을 해서 5시간 만에 이제 큰 불길을 잡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서울 시내에서도 불이 났는데 진압이 늦는 것은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예. 굉장히 밀집도가 높습니다. 어떤 집이라든지 어떤 가구라든지 가연성 물질들이 높기 때문에 지금 진압이 굉장히 어려웠고 또 노후화됐기 때문에 조금만 어떤 가해 되면 어떤 무너지는 이런 사고들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아찔했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점포 중에서 빈집도 많이 있었지만은 뭐 144개 점포 중에 뭐 48개 점포가 전부 불에 탔다라는 이런 또 상황입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재개발 예정지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물도 좀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골목이 좁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화재 진화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한데 실제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개발 지역이란 얘기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오래돼서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다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서도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은 전부 이런 주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방차 진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게 아니라 못했죠. 그래서 걸게 되냐면 이제 수압이 센 어떤 물로 인해서 멀리서 이렇게 물을 분사하는 이런 방법밖에 취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주변에 이제 뭐 불법 주차라든지 또 주인이 없는 집들이 많아요. 그냥 예. 재개발이니까 전부 이사를 해버렸겠죠. 그러다 보니 더 어려워서 더 확산이 안 된 것만으로도 큰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초동 대처할 수 있는 인력도 당연히 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장비가 들어가기도 참 힘들 것 같은데 노후화된 건물 중에는 목조 건물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불에 좀 취약해서 중간에 건물이 붕괴되거나 이런 2차 사고가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목조 건물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되면은 뭐 붕괴가 되고요. 또 보면은 화재가 났을 때도 화재 진압 항용 과정에서도 붕괴되면은 또 소방 인력, 대응 인력들의 대응이 좀 어렵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연쇄적인 확산 속도가 빠르고 또 노후화돼서 했기 때문에 어떤 쓰레기나 여러 가지 그 가연성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는 법률에서 그 제어하지 않는 물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불에 타면서 또 유독성 가스가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그 대응하는 방법도 좀 새롭게 하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좀 그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준비도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럼 화재 예방과 대비에 있어서 다른 건물과는 좀 어떤 식으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목조 건물 같은 경우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그 불이 많이 이렇게 한 번 하면 확산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스프링클러 있죠. 예. 이런 것도 규제가 돼 있습니다만 더 강화돼야 되겠죠. 또 큰 경우에는 어떤 내부 소화전, 어떤 불을 끌 수 있는 외부에 불이 없더라도 좀 큰 공간에서는 규정화 돼 있습니다만은 내부에서 우리가 물을 가지고 않더라도 어디 보면은 우리가 소화전이라고 써 있잖아요. 문을 열게 되면은 거기 호스가 나와서 물탱크와 연결해서 불을 끌 수 있는 것들, 또 소화기 이런 것들이 좀 더 촘촘하게 더 강화돼서 설비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이 재개발 예정지나 좀 노후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안전관리 대책보다는 조금 더 특수한 상황을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노후화된 이런 그 관리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철거하는 과정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뉴얼화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어떤 것들이 지금 아직 보완이 돼하고 미비가 돼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역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하면 당장 재개발 되는 게 아니라 뭐 내년 1년 뒤에 철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철거가 시작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철거를 하겠다 구조를 검토를 하고 철거 매뉴얼을 다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동안의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미비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나 어떤 지자체에서는 재개발 확정이 되면은 지금 철거 이전에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는. 그때 안전관리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는 1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게 지금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근데 1년 뒤에 나갈 건데 1년도 안 돼서 나갈 건데라고 하면서 보수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미비한 것들이 보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어떤 안전 사각지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으로 강압적으로 어떤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좀 이제 단계별로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재개발을 하면서 해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철거 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림에 지금 나오거든요. 지금 재개발 해체 지역 지역에서도 재난사고 대응이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곤란하고요. 지금 범죄 같은 경우도 있고 지금 붕괴 같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몇 년 전에 지금 철거하다가 지금 9명인가 사망했었잖아요. 네, 광주 학동 네, 학동이죠. 철거 붕괴 사고가 있었죠. 네, 근데 그때 어떤 가장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하청 업체거든요. 지금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단계 하청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근데 그때 학동 그 재개발 지역에 철거 비용이 얼마였었냐면 50몇억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평당 3m 제곱에 28만 원 정도 돼요. 평당 이제 철거 비용이. 근데 첫 번째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기억에 7단계, 8단계 가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철거하는 비용이 얼마로 됐었냐면 11억인가 됩니다. 11억. 50억이 12억으로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평당 3.3제곱미터에 28만 원인데 얼마에 되냐면 4만 원꼴로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거의 7분의 1 정도로 떨어진 거네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돈이 줄어드니까 품질이 떨어지죠. 마지막에 철거했던 사람은 광주의 학동에 무허가 철거 업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하청 업체는 아주 건실한 업체가 되는데 하청 다단계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 기술력이 이제 보타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가장 안타깝습니다. 뭐 업체 선정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재개발 지역이나 철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좀 취약 지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아까 뉴스 영상을 봤을 때 충남 서산시의 모텔에서도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1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참 모텔 화재 사고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모텔이 굉장히 많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모텔 화재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 모텔들이 많이 노후화돼 있어요. 보통 2, 3년 돼 있기 때문에. 노후화됐다는 얘기는 이제 모든 것들이 노후화돼서 불안전하다, 위험하다는 건 아니지만은 노후화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또 많이 또 그 부식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고가 많이 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28일 날 이제 충남의 한 모텔이죠. 2층에서 화재가 났어요. 근데 3, 4층으로 확산이 됐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2층에 사고 났는데 3, 4층으로 확산됐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으로 지금 연계가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 계단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파트나 어떤 건물들, 고층 건물들이 아니더라도 3, 4, 5층 건물만 하더라도 이 계단이 어떤 용도냐면 대피 계단이거든요. 불이나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계단이기 때문에 계단의 문을 항상 닫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영업 장소는 계단의 문을 닫혀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단의 문을 출입용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불이 나면은 금방 다 올라가 버립니다. 우리가 뭐 세종병원이든 무슨 제천 사우나도 보면 전부가 다 어디에서 문제가 됐었냐면 계단의 문을 열어가지고 이 연기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사망사고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이런 관리가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2층에서 화재가 났었는데 3, 4층으로 확산됐습니다. 근데 여기가 또 보니까는 스프링클러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좀 결정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법적으로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는 또 스프링클러가 설치하기 전에 건축이 됐냐 안 됐냐 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됐고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는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모텔의 그 화재 통계를 보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2004년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지금 그림에 나오거든요. 지금 숙박시설 화재가 지금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지금 국가 화재 지금 정보 시스템에서 나와 있는 걸 보면 화재 건수가 총 몇 건이냐? 522건이에요. 사망이 31명입니다. 1년 반 동안에. 숙박 업소에서. 근데 모텔만 보잖아요. 지금 모텔 사고 났잖아요. 모텔에 지금 두째 줄에 빨간 적색 글씨로 보이죠. 예. 화재 건수가 146건입니다. 사망이 5건이에요. 뭐 부상 23명이고. 그만큼 사고가 많기 때문에 모텔 우리가 숙박업소에 가면은 모텔뿐만이 아니고 항상 대피하는 계단이 있죠. 숙박업소에 가면 호텔이 됐든 어쨌든 항상 확인하는 이런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한 안전 대책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스포츠 중계 때문에 지역의 숙박시설을 이용을 할 때 보면 계단 문 열려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수건이나 이런 것들 보관하는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들을 잘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요즘에는 무인텔로 운영되는 모텔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허점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무인텔은 지금 외곽에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무인텔은 사람이 없는 지금 모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차하는 것도 자동 센서에 의해서 주차가 되고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동 도어락으로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이어서 편리하지만은 만약에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자동 센서들이 전부 다 자동 도어락이 전기로 돼 있잖아요. 예. 전기가 수독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올 수 없는 감옥이 돼 버리거든요. 특히 무인텔 같은 경우는 비상구나 이런 탈출구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무인텔 자체는 보안을 좀 잘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비상구가 더 안 되기 때문에 무인텔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정말로 불이 났을 때는 자동 도어락이 다 해체되는 이 시스템으로 밖에서 안에서 나오려고 하면 아마 몇 단계를 거쳐야만 되는데 전부 자동화되기 때문에 정전됐다면 정말 탈출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 무인텔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뭐 사실 뭐 관리하는 점주, 관리자가 있다면 좀 더 주도적으로 이런 그렇죠. 상황에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게 무인텔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다른 화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화재 소식도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도 이 제품을 리콜하지 않고 쓰다가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관련 뉴스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 무주군 안성면의 한 단독주택에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56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김치냉장고가 리콜 대상이라며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의 경우 화재 위험이 있어 부품 무상 교체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2020년 12월부터 이제 해당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번에도 화재 원인이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0년부터 리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지금 리콜 안 된 지금 그 냉장고가 뭐 10,000대인가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어떤 트래킹 현상이라는 어떤 그 전자적인 어떤 화재 용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전원 연결 부위 있죠. 어떤 코드 연결 부위라든지 아니면은 또 전자 기판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연결된 부위에 먼지나 습기가 차면 화재가 나는 현상을 트래킹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이니아 김치 냉장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트래킹 현상에 굉장히 취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품들이 지금 이런 제품들이 이런 김치 냉장고가 지금 화재가 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재가 안 나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리콜을 해야 되는데 리콜이 지금 안 된 게 지금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설치하는 곳에서 보면 바닥에서 좀 띄어야 되고요. 예. 이격거리 되어야 되고 또 뒷면에 지금 이런 그 전기판이 있고 이런 냉장고는 뒷면이 제일 뜨겁거든요. 열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압축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곳인데 사용하는 사람들 잘 모르기 때문에 벽에다 딱 붙여놓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제 화재가 더 나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게 습기와 먼지인데 네. 사실 거의 대부분이 벽면에 붙여 놓기 때문에 또 습기가 많은 네. 공간에 두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도 이 제품이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김치 냉장고인데 리콜을 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지금 리콜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작년 기준에 10,000대 정도가 아직도 리콜이 안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제조업체에서는
사용하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면은 찾아가서 어떻게 하겠는데 이 사고 시간이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났잖아요. 지났기 때문에 위치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작년까지 화재가 659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20년부터. 그리고 작년 한 해 때 121건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 화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자기 집뿐만이 아니고 아파트인 경우는 전체 아파트 동이 위험하기 때문에 꼭 어떤 그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확인하시고 윈이야 2005년 이전이더라고 하면 교체를 하든지 예. 아니면 뭐 정 안 되면 리콜이라도 받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기적으로는 좀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는 좀 정보에 취약한 부분이 사고로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전에 대한 어떤 의식들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사고 난 걸 보니까 약 70% 정도가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냐면 60세 이상 사용자가 70% 이상이에요. 그렇다 보면 전부 이제 자녀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 꼭 집에 확인을 해서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해야 됩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냉장고 이 차가운 곳인데 어떻게 해서 불이 날까? 예.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깨우치도록 자녀분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고객 상담실에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1588-9588로 연락하면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꼭 활용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혼자 지식 갖고 만족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친구분들 모였을 때도 그렇습니다. 김치냉장고 어디 거 쓰느냐 이렇게 확인해서 서로 좀 정보를 많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화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요. 저희가 새로운 코너 속의 코너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30초 안전 챌린지고요. 30초 동안 국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을 네.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화재에 대한 이야기 하셨지만 지하철 화재에 대해서 30초 동안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30초 동안 네. 지하철 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예, 그러면 시작. 네, 우리가 지금 지하철 화재 나면 골든타임 있잖아요. 예. 그중에서도 골든타임에서도 골든 액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나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생사의 갈림길이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이 났잖아요. 그럼 내가 이 불을 끌 것인지 아니면 대피를 해야 할 것인지 이런 정말 골든 액션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금 대피할 수 있거든요.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마지막에 신고를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깔끔하게 30초 채워주셨는데 예, 당황하지 않고 골든 액션 잘 취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신고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재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